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캠브리지 동아시아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도 원래 2시간에 걸쳐서 배워야 되는 내용인데요. 교생 선생님께서 수업을 하시고 가셔서 1시간에 2시간의 내용을 한꺼번에 좀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말이 조금 빠르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요. 만약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캠브리지 동아시아사 채널에 오셔서 0.75배속으로 재생을 하시면 차근차근히 수업을 들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필기 시간을 많이 못 드리고 잽싸게 넘어가는 것도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요.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우리가 배울 부분은 어디냐면요 1880년대입니다. 지금까지 흐름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1860년대 흥선대원군이 집권하게 되면서 흥선대원군의 경우에는 세도 정치의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서 내부적인 개혁에 돌입을 하였습니다. 그죠? 그리고 꽤 큰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죠.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동안 외부적으로는 프랑스나 미국과 같은 나라가 병인양요, 신미양요 등을 통해서 조선을 통상수교로 하려고 하였고, 흥선대원군의 경우에는 그러한 통상수교를 거부하는 정책을 끝까지 유지하였다라는 거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다가 1870년대로 넘어가게 되면서 고종이 직접 정치를 하게 되고요. 고종은 자신의 와이프족 가족들이 민씨일파와 함께 정치를 해 나가게 되죠. 자, 그리고 고종과 민씨일파의 경우에는 흥선대원군과는 달리 조선도 근대화, 산업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일본이 운요 사건을 통해서 조선에게 통상을 요구하였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강화도 조약이라고 하는 최초의 근대적 조약을 맺게 되고 조선이 처음으로 개항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후에 본격적으로 근대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게 되면서 미국과 조미수 통상 조약을 맺는 등 서양 국가들과 통상 수교를 조선은 해 나가기 시작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자, 그러면서 1880년대로 들어서게 되면서 조선은 본격적인 근대화 산업화의 개혁에 접어들게 되는데, 문제는 아직까지도 조선의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고 근대화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존재하였고, 또 그 근대화의 방향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의견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존재하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근대화를 추구해 나가는 과정에서 내부적인 반발과 갈등 같은 것들을 겪게 되는데, 우리는 이번 시간에 그 대표적인 사례로 위정석사 운동과 이모울 군란, 그리고 다음 시간에 갑신정변 같은 것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한편 개항을 하게 되면서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고자 했던 청나라나 일본 같은 외부 세력들이 조선에 접근해 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점차 이들의 영향력이 국내에서 커져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 우리가 이번 시간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알아들을만 한가요? 말이 빨라도? 네, 고맙습니다. 자, 조선은 병자호란 때 지금까지 오랑캐라고 생각해왔던 청나라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들과 조공과 책동의 관계를 맺은 것을 조선의 양반 사대부들은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나요? 부끄럽게 생각을 했나요? 부끄럽게 생각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부끄러움을 싣고 청나라에게 복수하자라는 주장이 나왔으니 그게 바로 무엇이었냐면은 북벌론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느냐? 청나라 오랑캐들은 중국을 지배하지 못할 줄 알았는데 이게 웬걸? 청나라는 명나라 때보다 훨씬 더 뛰어난 경제적 문화적 수준의 발전을 이루면서 전성기를 맞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18세기경에 가게 되면은 청나라에 다녀온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큰 충격을 받아요. 그죠? 오랑캐의 나라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웬걸? 막상 여행사 같은 것들로 가보니까 청나라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발전해 있는 모습들을 보고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박지원, 박규수 같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비록 오랑캐라고 할지라도 그들로부터 배워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주장을 하게 되죠. 우리는 그러한 주장을 가지고 무엇이라고 부르냐면은 북학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북학론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통상개화론자들이에요. 자, 박지원의 손자가 바로 내가 아까 박지원, 박규수라 그랬구나. 네, 박지원, 박재가 같은 사람들이 북학론자들이고, 그로부터 영향을 받았던 통상개화론자들의 경우에는 박규수, 오경석, 유홍기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박규수 같은 경우에도요, 박지원의 손자로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한테 많은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었고, 이 사람도요, 양무운동 이후에 청나라에 다녀오면서 청나라가 서양의 근대 문물을 받아들이고 빠르게 변화해 나가는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그의 친한 친구였던 통역관 오경석이라든지 의사인 유홍기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청나라의 근대적인 변화를 보고 큰 충격을 받게 되면서 안 되겠다, 우리도 빠른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주장들을 하게 되었으니 우리는 그러한 주장을 가지고 통상개화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할아버지로부터 오랑캐라고 할지라도 배워야 된다라는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박규수 같은 사람은 서양 오랑캐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필요한 게 있다면 배워야 된다라는 이런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네.
자, 그러면서 청나라에서 아편전쟁 이후에 우리는 지금까지 서양에 대해서 너무 몰랐다, 서양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서양에 대한 정보를 조사하고 만든 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영한지략이라든지 해국도지 같은 책들이에요. 그래서 박규주 같은 사람은 이러한 책들 우리나라 사람도 좀 읽어야 돼 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책을 청나라에서 구입해와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소개를 하면서 통상개화론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고자 하였다라는 것이죠. 이런 박규수 같은 사람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김옥균, 박영효, 김윤식 같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젊은 신진 관료로 활동을 하면서 조선이 1880년대에 근대적인 개화 정책들을 해나가게 되었을 때 그것을 주축으로 담당을 하는 사람들로 활동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개화파라고 부른다라는 것이죠. 개화란 조선시대 때 당시에 근대화, 서구화, 산업화를 개화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개화파란 서양의 근대적인 문물을 받아들여서 우리나라도 서양 유럽 국가들처럼 부유하고 강한 나라가 된다라는 것을 주장했던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유교 성리학 국가이다 보니까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다라고 하는 사고에 갇혀 있었어요. 그죠? 언제까지 이런 우물한 개구리 같은 사고에 갇혀 있을 것이냐, 이러한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들, 그들이 바로 이 1870년대에 개화 정책을 주도해 나갔던 개화파라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1880년대요. 이해됐나요? 네. 자, 그래서 이들로부터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1870년대에 김옥균, 박영효, 김윤식과 같은 개화파를 형성하게 되었고 1880년대부터 조선이 본격적인 근대화 정책을 해나가기 시작할 때 이런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넘어가도 될까요? 네. 별로 어려운 거 없죠. 자, 그래서 1880년대부터 조선은 어떠한 근대화 정책을 추진해 나갔느냐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관제 개편, 관청의 제도를 개편을 하였어요. 근대화, 개화 정책을 담당할 총괄기구로 커맨드 센터로 통리기무아문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고요. 이 통리기무아문 아래에는 근대화, 개화의 업무를 총 12가지 종류로 나누어서 그 12가지의 일을 각각 나누어 맡은 12개의 관청 12사라고 하는 것을 설치하였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통리기무아문 12사 이런 것들을 보면은 1880년대 초의 조선의 근대화 정책에 대한 설명을 고르면 되는구나 라는 것 정도 여러분들이 알아볼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되었나요? 네. 자, 한편 병인양요, 신미양요, 운요 사건 같은 것들을 겪으면서 조선의 근대화 중에서도 특히나 조선 정부가 하루빨리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렇죠. 그것은 바로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새로운 군대의 서양식, 신식 군대였다라는 것이죠. 병인양요, 신미양요, 운요 사건 같은 것들을 겪으면서 자기 나라가 지금 얼마나 군사력이 약한지를 뼈저리게 깨달았잖아요. 그죠? 자, 그렇게 만들어진 새로운 신식 군대, 그게 바로 별기군이라는 군대였고요. 일본인이 교관이었기 때문에 왜 별기라고 부르기도 하였다라는 거 교생 선생님이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별기군을 창설하면서 기존의 서울의 중앙군이었던 5군영을 2영으로 축소 개편하기 해요. 자, 5군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조선의 중앙군입니다. 수도와 그 주변을 지키는 5개의 군 부대가 5군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 5군영이라고 하는 5개의 군 부대를 2개로 축소 개편할 까닭은 무엇이냐면 크게 2가지입니다. 첫 번째, 별기군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국방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90군대에 들어가는 예산을 줄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인 것도 맞습니다. 또 하나, 이 5군영이라고 불렸던 5개의 부대들의 경우에는요,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군대가 아니었어. 임진왜란 이후에 이런 사건 저런 사건 터질 때마다 그냥 하나씩 새롭게 만들다 보니까 5개가 된 것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라도 다시 한번 축소 개편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서 90군대의 경우에는 5군영에서 2영으로 축소 개편이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한편 조선이 근대화를 통해서 근대국가로 거듭나고자 한다라면은 우리는 앞으로 어떤 나라처럼 될 것인가를 알 수 있는 롤 모델이 필요한 법이죠. 그죠? 나아가서 세계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는 근대화를 어떻게 이뤄냈는지, 지금 세계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배우기 위해서 각국에 여러 차례 외교사절들을 보냈습니다. 그것이 일본에 보냈던 수신사와 조선시찰단이었고요. 청나라에 보냈던 영선사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수신사라고 하는 것은 총 2차례 일본에 파견이 되었고요. 여러분들 교재에 조금 선생님이 잘못 쓴 내용이 있는데 수정 좀 부탁드릴게요. 불리한 조항의 개정이라고 좀 고쳐주세요.
조약 자체의 개정이 아니라 조약 안에 들어있는 불리한 조항들을 개정하기 위해서 일본에 파견되었던 사람들이 바로 수신사라고 불리는 외교사절들이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디 갔어? 지금 여기 이 페이지가 아니잖아. 여기잖아 여기. 네. 자, 그리고 간 김에 지금 세계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일본의 상황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자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2차 수신사로 갔던 김홍집 같은 사람이 청나라 외교관 황준헌 같은 사람을 만나서 조선 책략 같은 책을 가지고 돌아오기도 하였던 것이죠. 기억이 나나요? 네. 자, 한편 1881년에는 조사시찰단이라고 하는 외교사절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근대화를 어떻게 이뤄냈는지, 그들의 정부는 어떻게 조직되어 있고 일처리는 어떻게 하고 기계와 공장 같은 것들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본을 다녀와서 써냈던 보고서는 이후에 조선의 근대화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한편 청나라의 경우에는 아편 전쟁 이후에 양무 운동이라고 하는 서양의 근대적인 무기와 기술을 받아들이려는 개혁을 실시하였어요. 그죠? 그래서 영선사라는 이름의 외교사절을 청나라에 보내서 청나라에서 근대적인 무기를 만드는 방법이라든지 군대를 훈련시키는 방법 이런 것들을 보고 배우고자 하였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미기묘함은 12사, 별기군, 수신사, 조사시찰단, 영선사 이런 것들을 보면은 무엇을 떠올리면 된다? 1880년대 초의 조선의 근대화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정리가 좀 됐나요?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깜짝이야. 자, 그런데 이러한 조선의 근대화 정책을 주도해 나갔던 개화파들이요, 시간이 점차 지나게 됨에 따라 의견이 갈리기 시작을 합니다. 개화파 내부에 분열이 일어나게 돼요. 이 사람들이 의견이 나뉘게 되었던 까닭은 두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는 조선과 청나라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두 번째 앞으로 조선의 근대화를 어떤 방식으로 해나갈 것인가, 이 두 가지의 문제가 달려있는 것이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조선의 근대화의 속도를 좀 빨리 해야 된다, 조선의 모든 것을 서양식으로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바로 김옥균, 박영효와 같은 사람이었고,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 급진개화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사람들은요, 조선의 근대화가 어느 나라처럼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냐면 일본처럼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문명 개화론에 따라 메이지 유신처럼 서양의 무기와 기술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의식과 제도까지도 전부 다 싹 다 서양식으로 바꾸어야 제대로 된 근대화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급진개화파로 분류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자, 나아가서 이 사람들은 이 병자호란 이후에 지금까지 맺어왔던 청나라와의 조공과 책봉의 관계 이런 것들을 하루빨리 끊어내서 청나라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나야 우리나라가 제대로 된 독립된 국가로서 거듭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청나라의 관계를 하루빨리 청산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졌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급진개화파로 분류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편 김홍집이라든지 김윤식 같은 사람들의 경우에는요, 온건개화파로 분류됩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조선의 근대화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느냐? 청나라의 양무운동처럼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양무운동. 중체서용이라고 했어요. 그죠? 중국의 몸을 유지하면서 서양의 기술을 이용한다라고 하는 게 중체서용이었잖아요. 그죠? 비슷한 말로 어떤 말이 있냐면은 동도서기론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동도, 동양의 길을 가면서 서기, 서양의 기술을 사용한다라는 게 바로 이 동도서기론이거든요. 자, 이 온건개화파들의 경우에는 서양의 무기나 기술 같은 것들만 받아들이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사상이라든지 제도 같은 것들까지 전부 다 서양식으로 굳이 바꿀 필요는 없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혹은 그렇게 바꾸는 것이 매우 어렵고 힘들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온건개화파였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네,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특히 청나라의 관계에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었느냐? 청나라의 내정 간섭을 인정하는 편이었어요. 이것을 달갑게 받아들였다라기보다는 현실적으로 과연 조선이 청나라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날 만한 힘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나아가서 아직까지 조선은 서양 세력들의 침략적인 접근을 혼자의 힘만으로는 막아낼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따라서 청나라의 간섭을 받은과 동시에 청나라의 보호와 도움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더 현실적으로 우리는 청나라의 간섭과 보호, 도움을 받으면서 근대화를 이뤄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온건개화파였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나요? 과연 어떤 식으로 근대화를 하는 것이 옳은 것이었을까?
앞으로 진행되는 여러 사건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아무튼 개화파가 이렇게 둘로 나뉘어지게 되었을 때 왕인 고종의 경우에는 어느 쪽에 그 생각이 좀 더 가까웠을까? 온건 개화파 쪽에 좀 더 가까웠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고종의 경우에는 왕이야 전통적인 통치 체제 위에서 권력을 장악한 사람이라고 그러지. 그러다 보니까 제도와 사상까지 한꺼번에 다 바뀌게 된다. 자기 왕으로서의 지위가 위태로울 수도 있는 사람이죠, 그죠? 따라서 기존의 권력자였던 왕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빠른 변화보다는 부분적이고 완만한 변화가 좀 더 선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개화파의 등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조선에는 여전히 많은 양반 사대부들이 근대와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이들의 반발을 생각한다면 빠른 속도의 근대화는 아무래도 더 큰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종은 동도 서기론 쪽에 손을 들어주게 되었던 것이고, 그래서 1880년대 근대화 정책, 개화 정책의 경우에는 온건 개화파가 주도하면서 급진 개화파가 일부 참여하는 형태로 전개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런데 이모군란 이후에 양쪽의 차이가 더욱더 벌어지게 되는데 그 내용 곧바로 이어서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보세요. 키가 큰 사람이 맨 앞에 앉아가지고 헤드뱅잉을 하고 있으면 잘 보이겠어? 잘 안 보이겠어? 매우 잘 보이겠지, 그지? 키가 작던가, 뒤에 앉던가, 자지를 말던가. 저기 똑바로 차리고, 그지? 잘할 수 있지? 자, 곧바로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1880년대 조선에서 근대화 정책, 개화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데 일단은 그 개화 정책을 주도했던 개화파가 급진파와 온건파로 분열되었다라는 이야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요, 조선이 개화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반발과 갈등인 위정척사 운동과 이모군란에 대해서 마저 이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잘 따라하고 있지? 아직 알아들을만 하죠? 네, 조금 더 속도를 올려볼까요? 자, 조선에서는 19세기 후반부터 이미 서양에서 천주교가 들어와서 확산되어 나가고 있었고요. 러시아 같은 서양 국가들이 와서 통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서양 세력들의 침략적 접근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위기감을 느꼈던 보수적인 변화를 싫어하는 양반 유생들을 중심으로 저항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으니 우리는 그러한 움직임을 일컬어 위정척사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위정척사운동에서 위정이란 바른 것을 지킨다라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바른 것이란 양반 유생들 입장에서는 유교 성리학적인 기존 질서를 말하는 것이고요. 척사란 사악한 것을 배척한다라는 뜻인데 여기서 말하는 사악한 것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유교 성리학적인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의미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무엇을 꼽아볼 수가 있을까요? 천주교. 천주교는 왜 무엇을 거부했지? 조상에 대한 제사를 거부했죠. 그죠? 제사라고 하는 것은 유교 성리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의식이었기 때문에 제사를 거부하는 천주교는 유교 성리학적 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것으로 여겨졌던 것이죠. 자, 1860년대로 가게 되면서 실제로 프랑스랑 미국이 조선에 와서 병인양요, 신미양요 등을 통해서 통상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기 시작을 하였죠. 그러면서 이 위정척사 운동을 했던 양반 유생들의 경우에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어서는 안 된다. 그들과 적극적으로 맞서 싸워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하였으니 이러한 주장을 일컬어 척화주전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항로, 기정지 같은 사람이 이런 주장을 펼쳤고요. 이런 척화주전론의 경우에는 통상수교를 거부했던 흥선대원군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주는, 지지해주는 주장이기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주재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흥선대원군도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꿋꿋하게 유지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60년대에서 70년대로 넘어오게 되면서 고종이 직접 정치를 하게 되었죠. 그리고 고종과 민실파의 경우에는 서구와 근대화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때마침 일본이 운요 사건을 일으키면서 조선에게 개항을 요구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죠? 네, 자, 그러면서 조선이 일본과 통상 수교를 하려는 모습을 보이자 이에 대해서 보수적인 양반 유생들은 다시 한번 반대의 움직임을 보였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최익현이라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최익현 배운 기억나나요? 네. 뭐 했던 사람이지? 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최익현 앞으로 2번 더 나옵니다. 잘 기억해 두도록 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시험이 며칠 남았나요? 네, 27일 남았죠. 그죠? 아직까지 전혀 복습이 안 되어 있는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네요. 언제 나왔던 사람이었냐면은 고종에게 종친이 정치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해야 된다는 상소를 올려서 흥선대원군이 물러나고 고종이 직접 정치하는 계기를 작용했던 사람이 바로 최익현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보수적인 양반 유생을 대표하는 아이콘과 같은 인물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잖아.
네, 그랬어요. 자, 뒤에 한 번 더 나옵니다. 기억을 하는지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뒤에 가서. 자, 아무튼 이 최혁희 같은 사람이 왜 일본과 통상 수교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느냐? 그 가장 중요한 근거는 무엇이냐면은 외양일체론이었어요. 일본은 서양과 똑같은 놈들이다라는 주장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 사람이 올린 상소문의 내용을 보면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첫 번째, 일본이 개항을 요구하는데 얘네들이 자꾸 이렇게 원하는 걸 보면은 분명히 걔네랑 통상 수교를 하게 되었을 때 지들이 자신 있으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거 아니냐? 그들과 통상 수교를 하게 된다면 앞으로 우리는 일본에게 끌려가면서 손해를 볼 것이 분명하다라고 지적을 하였어요. 뿐만 아니라 일본의 경우에는 서양으로부터 과학기술을 받아들여서 공장과 기계를 돌려서 물건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공장과 기계는 1년 내내 사시사철 돌아갈 수 있어서 얼마든지 끝없이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다. 무한한 재화가 생산이 가능하다. 그런데 일본이 그런 물건을 우리나라에다가 팔고 사가고자 하는 물건은 뭐냐면은 1년에 한두 번 얻을 수 있는 농산품을 사가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무한히 만들어낼 수 있는 물건과 유한히 만들어낼 수 있는 물건 사이의 교환이 이루어진다면 결국 누가 손해를 볼 것이다? 조선이 손해가 볼 것이다라는 주장이었던 것이죠. 나아가서 서양인들은 아니 일본인들은 우리가 알던 그 일본인들이 아니라 이제는 서양인이랑 똑같이 된 일본인들이기 때문에 안 되고 걔네들에게 문을 열어주게 된다면은 천주교 같은 게 들어오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일본 사람들은 옛날부터 짐승, 금수와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통상 수교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이 바로 최익현의 상소문의 주된 내용이었고 이게 바로 외양일체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이 되나요? 타당한 지적인가요? 네. 그렇죠. 굉장히 그럴듯하고 타당한 지적이죠. 그죠? 자, 우리가 위정축사 운동이라고 하면 이렇게만 오해하기가 쉬워요. 선생님이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개혁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지? 그렇죠. 기득권자들, 기존의 사회에서 권력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반대가 가장 큰 걸림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따라서 유교 성리학적인 질서를 지키고자 했던 위정척사 운동을 물론 그러한 기득권자들의 반발로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밥그릇 싸움만으로만 볼 문제는 아니었다라는 거지. 지금 이 최익현의 주장을 보면은 왜 일본에게 문을 열어서는 안 되는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침략성과 위험성은 굉장히 정확하게 잘 간파하고 있지 않나요? 그죠? 따라서 이 위정척사 운동의 경우에는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양반 유생들의 움직임이기도 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파악하는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네, 하지만 이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가마도 조약은 체결되어 버리고 말았죠. 왜? 고종은 근대화의 의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상소문, 최익현이 도끼를 짊어지고 가서 상소문을 올립니다. 왜 도끼를 가지고 갔을까? 안 받아줄까 봐? 그럼 또 안 되면 자살을 하려고? 네. 도끼를 짊어지고 상소문을 올리는 걸 가지고 지부상소 또는 지부궐상소라고 하는데 뭐냐면은 상소문을 도끼같이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대로 안 해줄 거면 이 자리에서 그냥 저를 바로 도끼로 쳐 주십시오 라고 이제 왕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왕을 압박하는 수단이었던 것이지. 하지만 그 자리에서 도끼로 바로 쳐 죽일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죠? 이런 식으로 압박을 했습니다만은 아무튼 들어주지는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자 그러다가 1880년대로 가게 됩니다.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는 이후에 조선 정부는 본격적으로 근대화 정책, 개화 정책을 추진해 나가기 시작을 해요, 그죠? 자 그러면서 서양의 문물이 들어오면서 보수적인 양반 유생들의 반대의 움직임 더욱더 거세지게 되고요. 특히 김홍집이라는 사람이 조선 침략이라고 하는 걸 가져와서 사람들한테 널리 소개를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조선 침략의 주된 내용이 무엇이었나요? 지금 조선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협이 되는 나라는 어디다? 러시아다. 그래서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 중국이랑 친하게 지내고 일본이랑 결합을 하고 미국이랑 연합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책이 바로 이 조선 책략이라는 책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 조선 책략이라는 책이 널리 퍼져나가게 되면서 우리 진짜 미국이랑 손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하였고 그게 나중에 조미수호 통상조약 체결에 영향을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네. 네. 자, 그랬더니 보수적인 양반 유생들의 경우에는 다시 한번 개회 정책과 그리고 서양 세력과 손을 잡아서 안 된다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이만손이라는 사람이 주도해서 올렸던 영남 만인소라고 하는 상소문이었어요. 자, 영남 만인소는 무엇이냐? 영남은 경상도 지방을 뜻하는 말이고요. 만인소라고 하는 것은 10,000명 정도의 사람이 공동으로 서명을 한 상소문을 가지고 만인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을 들자면 이런 거죠. 우리 지금 이제 뭐 청와대 청원 같은 거 할 때 사람들이 어떤 의견 올리면 거기에
거기다가 동의합니다 여러 번 눌러가지고 몇십만 명 되면 청와대가 답변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그런 거랑 비슷한 것이라고 보면 돼요. 왕이 행하는 정치를 비판하고자 하였을 때 아무래도 목숨을 걸어야 되는 문제잖아. 그지? 그러다 보니까 많은 유생들이 왕에게 강력하게 의사를 전달하고자 자기의 이름을 공동으로 서명하는 상소문을 올리니 우리는 그런 걸 가지고 만인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처음 나왔던 거 아니고요. 예전부터도 종종 있던 일이었어요. 사도세자의 명예를 복구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을 또 요청하기 위해서 10,000명 정도가 서명을 했던 만인소 같은 것들이 제출된 적이 있습니다. 10,000명의 이름을 쓰다 보니까 길이가 100m 넘는 그런 어떤 상소문이 제출되기도 했던 것이죠. 이해되나요? 자, 아무튼 이 영남 만인소에서 조선 책략을 비판합니다. 뭘 근거로 어떤 것을 주장했느냐 이런 주장을 했어요. 지금 조선 책략에서는 러시아를 막기 위해서 친중국, 결, 일본, 연, 미국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러시아가 우리에게 위협되는 나라가 맞냐 이거예요. 조흥선 대응부대 통상수교 요구했다가 그 뒤로 우리나라에게 침략적인 행위를 한 적이 없는데 괜히 우리나라를 러시아를 막겠다라고 하는 바람에 적도 아니었는데 굳이 러시아를 적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중국이랑 친하게 지내야 된다고 하는데 이미 중국이랑 친한데 뭘 더 친하게 지내냐라고 비판을 하였고요. 일본이랑 결합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는데 일본은 우리의 원수지 결합해야 될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미국과 연합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미국은 우리가 잘 아는 나라인가요? 잘 모르는 나라요. 잘 모르는 나라랑 손을 잡았다가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느냐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타당한 지적인가요? 네. 마찬가지로 그렇죠. 위험성을, 침략성을 잘 꿰뚫어본 타당한 지적이었던 것이죠. 자, 하지만 고종의 경우에는 통상 개화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양반 유생들의 이런 거센 반발에 부딪히게 되자 그들을 좀 달래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척사 윤음이라고 하는 글을 내립니다. 윤음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백성이나 신하들에게 내리는 말과 글을 윤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기에서 고종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너네들이 무엇을 우려해서 나라를 걱정해서 진심 어린 조언을 하는 거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너네들 우려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을 것이다. 사악한 것을 철저하게 백척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글을 내립니다. 자, 이런 글을 통해서 유생들의 반발을 달래려고 하였어요. 하지만 유생들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전하께서 우리가 좋게 얘기하니까 말을 못 알아듣네. 더 세게 얘기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누구였냐면은 강원도의 유생이었던 홍제학이었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상소문을 올리는데 여기 뭐라고 써 있었느냐? 원래 우리나라 참 좋은 나라였는데 서양 오랑캐들의 문물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개, 돼지가 사는 나라가 개, 돼지나 사는 똥통에 빠져버린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라고 진짜로 이 말 그대로 상소문에다가 써서 올렸어요. 고종이 보니까 열받죠. 왕한테 나라가 개, 돼지가 사는 똥통에 빠진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열받겠어, 그지? 자, 그래서 더 이상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한 고종은 홍제학을 사형을 시키고 위정척사 운동을 했던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탄압을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위정척사 운동은 점차 약화되어 가기는 하는데요. 1890년대로 가게 되면서 조선이 일본을 침략하려는 침략적 행위를 본격적으로 해나가기 시작을 하자 이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의병 활동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위정척사 운동은 보수적 양반 유생들이 근대화에 대한 거부의 움직임이기도 하였습니다만은 이 외세의 침략성을 간파한 애국적인 운동이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죠. 다만 조선은 무엇이 필요한 시점이었다? 근대화가 필요한 시점이기는 했다라는 겁니다. 그 근대화를 느리게 만드는 지연시키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운동이라고 평가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네. 넘어갈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모곤란으로 갈게요. 이모곤란이 왜 이모곤란이 이게? 이모년에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이모군란이에요. 자,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고 난 이후에 일본에게 항구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상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물건을 사고 팔게 하게 되는데 이때 일본 상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사갔던 게 뭐였다? 쌀이었다는 거죠. 일본의 산업 발전을 위해서 쌀값이 싸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양의 쌀을 조선에서 일본으로 사갔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우리나라 사람도 먹을 게 없는데 일본으로 쌀이 많이 빠져나가게 되면서 쌀값이 폭등하게 되는데 때마치 흉년까지 겹치게 되면서 쌀값의 폭등은 정말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농촌 사람들보다 쌀을 사 먹어야 되는 도시의 노동자들, 도시의 빈민들의 경우에 쌀값 폭등으로 인해서 정말로 생존의 위기를 겪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 이런 문제가 애당초 누구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일본이에요. 그러면서 조선 백성들은 일본에 대한 반감이 더욱더 커지는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한편 이 조선이 근대화 정책을 추진해 나가면서 별기군이라는 신식군대를 만들고 5군영을 이영으로 90군대를 축소 개편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당연히 축소 개편이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은 실직한 군인들도 여럿 있었습니다만은 잘리지 않은 군인들의 경우에도 차별 대우의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별기군에 비해서 어떤 차별을 받았느냐? 이 사람들에게는
제대로 된 무기나 옷이 지급되지 않았던 건 물론이고요. 무려 월급이 13개월치나 밀려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자, 왜 어쩌다가 이 사람들 월급이 13개월치나 밀렸느냐? 얘네들한테 줄 돈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조선 정부는 얘네들한테 줄 돈이 왜 없었느냐?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별기문 같은 거 만드는 데 들어가는 돈이 많이 들어요. 그죠? 개화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구실군인들한테까지 챙겨줄 예산이 부족했던 것도 맞아요. 하지만 좀 더 근본적인 문제는 뭐였냐면은 조선 정부의 부정부패 문제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지난번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흥선대원군이 물러나게 되면서 고종이 직접 정치를 하게 되었는데 정치를 할 때는 뭐가 필요하다? 자기 세력, 내 편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자, 그래서 고종이 선택한 자기의 파트너는 누구였나요? 와이프족 가족들이었죠. 그죠? 왕비 민씨의 가족들, 민씨 일파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민씨 일파가 조선의 권력을 장악하게 되었어요. 왕이 외척의 권력을 잡았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니야? 뭐랑 비슷해요? 세도 정치랑 비슷한 상황이 또다시 만들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죠? 그러면서 민씨 일파가 조선의 고위 관직을 독점하고 그들에게 뇌물을 바치고 관직을 사는 이런 일이 또다시 벌어지고 말았던 것이죠. 흥선대원군이 10년을 거쳐서 간신히 극복해 놓은 일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민씨 정권에게 뇌물을 바치고 관리가 된 사람들은 그만큼을 또 뭐 해야 돼요? 뽑아야 돼요. 그죠? 백성들에게 지나치게 많은 세금을 수탈하거나 또는 정부로 가야 되는 세금 수입을 중간에 빼먹는 이런 사람들이 전국 곳곳에 널려있는 상황이 벌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조선 정부는 세금을 걷어도 들어오는 게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구식군인들에게 지급될 월급이 부족했고 이런 차별 대우를 받는 일이 벌어졌던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네. 자, 그래서 무려 13개월치나 월급이 밀리다 보니까 구식군인들이 불만이 터질 것 같은 거야. 너무나 얘네들이 불만이 많아 보여. 안 되겠어. 얘들 좀 달래야 되겠어. 그래서 일단은 돈을 끌어모아서 한 달치 월급을 줬습니다. 군인들 월급 당시 쌀로 받고 있었어요. 야, 그래도 한 달치 나오는 게 어디냐? 루루라 가가지고 월급 봉투를 딱 열어봤어. 그런데 그렇죠. 이 사람들한테 줘야 될 쌀도 중간에 누가 빼먹고 그 자리에다가 모래나 쌀 껍데기, 결을 채워 놓은 겁니다. 그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열받은 구식군인들이 이게 뭐야? 라고 하면서 폭동을 일으켰으니 그게 바로 구식군인들의 폭동, 임오군난이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자, 그리고 구식군인들이 폭동을 일으켰을 때 불만이 많았던 도시의 빈민들도 이 폭동에 함께 동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사람들이 누구를 공격하는가를 보면은 당시 문제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제일 먼저 어디를 쳐들어가느냐? 선해청을 쳐들어가요. 선해청이나 세금을 걷고 뿌리는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선해청이거든요. 그리고 이 선해청의 최고 책임자가 당상인데요. 그의 이름이 뭐였냐면은 민경호였어요. 부패한 민씨 정권의 대표적인 인물이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죠. 이런 어떤 고위 관리들이 구식군인들의 폭동에 의해서 살해되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였습니다. 또 이들이 어디를 공격을 하느냐? 일본인 교관을 살해하고요. 일본 공사관 같은 곳들을 습격을 합니다. 자기들을 힘들게 만드는 대상들이 누구인지를 잘 알고 있었던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나요? 자, 그 폭동이 있은 지 다음날 하루가 지났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날부터 이 구식군인들의 행동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계산된 행동으로 변하기 시작을 해요. 이 군인들이 어디를 공격하느냐? 왕궁을 공격을 하고요. 왕궁에 있는 민씨 고위 관리들, 고관들을 살해하고요. 그 꼭대기에 있는 왕비 민씨를 살해하려 합니다. 자, 그러면서 왕비 민씨의 경우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궁녀의 옷으로 갈아입고 변장을 해서 경기도 이천 장호원이라는 곳으로 숨어버리고 맙니다. 자, 만약에 이 민씨 일파들이 사라지게 되었을 때 가장 좋은 사람은 누구일까? 바로 흥선대원군이죠. 정치에서 물러날 생각이 없었는데 자기 아들을 부추겨서 나를 권력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했던 저 왕비 민씨와 그 가족들이 없어져야 내가 권력의 자리에 복귀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흥선대원군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왜냐면은 증거는 없어요. 아마도 이런 일이 벌어졌을 겁니다. 사실 이 구식군인들의 봉기의 경우에는요, 우발적인 봉기에 가까웠어요. 그래서 막 폭동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흥분이 가라앉고 난 다음에 우리 사고천에 이제 어떡하지? 라고 걱정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때 아마 흥선대원군 쪽에서 사람을 보내서 너네 앞일이 걱정되지? 요래 하면은 내가 흥선대원군께서 너의 뒤를 봐줄게 라고 이렇게 제안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아무튼 왕궁에는 이제 고위 관료들도 없고요, 왕비 민씨도 없고요, 고농모 혼자 덩벌이 남아있어요. 그죠? 그래서 자기 혼자서 이 상황 수습할 수 없음을 알았던 고종의 경우에는 결국 다시 아버지를 불러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흥선대원군에게 모든 일을 처리하도록 하라라는 명을 내리게 되면서 임오군란의 계기로 흥선대원군은 권력의 자리에 복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잘못되었던 모든 것들을 바로잡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개화정책 전부 다 중단시켜버리죠. 통립기무함은 없애고요, 별기군 없애고요, 구식군인들의 일자리인 오군영 다시 부활시켜줍니다. 시전상인을 처형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시전상인은 서울 종로거리에서 장사를 하는 상인들을 말하는데요. 이 사람
사람들이 쌀값이 올라가니까 어떤 장난질을 치느냐? 쌀을 싹 사들여. 그렇지. 그 다음에 쌀값이 오를 때까지 안 팔고 버티는 거야. 그러다 쌀값이 4배, 5배 되면 그때서야 파는 거죠. 이렇게 부당 이익에 취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쌀을 안 파는 동안 도시의 빈민들은요, 굶어 죽어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장난질을 쳤던 사람들 처형을 하고요. 왕비 민씨의 시신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만은 온데간데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아, 난리통에 죽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망을 선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것을 청나라는 조선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조선을 식민지를 만들고 싶은데 강화도 사건 이후에 일본이 조선에 한 발 먼저 앞서 나가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역전시킬 수 있을까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때마침 좋은 사건이 터져준 겁니다. 누가 청나라에게 알렸는지 알 수는 없어요. 청나라 스파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민씨 파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청나라가 이모군란이 일어난다는 소식을 접하고서는 바로 서울에다가 3,000명의 청나라 군대를 보내게 됩니다. 흥선대원군 청나라 군대가 왔다길래 마중을 나갔어요. 근데 청나라 군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말 안 듣는 흥선대원군 납치해서 청나라로 데려가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나의 말을 잘 들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왕비 민씨와 함께 궁으로 들어와서 부시 군인들을 제압하고 고종과 민씨 정권을 복구시키게 되는 것이죠. 아마도 청나라의 경우에는 왕과 왕비 민씨의 보호자의 역할을 함으로써 그들이 자기의 말을 듣게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려고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해가 되나요? 무슨 말인지? 네, 위안스카이 원세계라는 사람이고요. 여담입니다만 중국 사람들은 이 사람을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을 치자면 이화정처럼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천하의 개쓰레기입니다. 자기가 황제 되겠다고 나라 팔아먹은 사람이거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동아시아사를 선택하게 되면은 이 사람에 대한 재미난 쓰레기 짓거들 여러 가지 들을 수가 있을 거예요. 아무튼 넘어갈게요. 여기 마지막 페이지인가? 아, 그렇다. 자,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조금 몇 분 넘어가도 이해해 주세요. 자, 마지막 페이지. 야, 이거 중요해요. 자, 이거만 좀 주의 깊게 보도록 합시다. 자, 아무튼 이모군란 누구에 의해서 진압이 되었어요? 청나라에 의해서 진압이 되었어요. 고종과 왕비민 씨가 권력의 자리에 돌아왔는데 누구 덕분이었어요? 청나라 덕분이었어요. 그죠? 청나라가 이거 해줘 저거 해줘라고 하는 거 거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그러면서 이후에 청나라 조선에 적극적으로 내정 간섭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청나라 군대 3,000명 그대로 서울에 머물러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뭔가요? 조선 정부가 자기 말 안 들으면 언제든지 군대를 동원해서 무력으로 제압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러면서 청나라의 요구사항을 다 들어줄 수밖에 없었는데 예를 들자면 청나라는 내정 고문의 마젠창, 외교 고문의 독일인 멜렌도르프라는 사람을 파견을 합니다. 고문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 일에 대해 물어보고 도움을 얻는 사람 또는 그 직책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조선의 내정 정책과 외교 정책을 청나라의 의도대로 움직여줄 수 있는 사람 2명을 조선에 보냈고 이 사람들 말대로 해 라고 시켰다라는 거고 조선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나요? 그리고 이모군란 이후에 조청 상민 수륙 무역장정이라고 하는 조약을 조선과 청나라 사이에서 맺게 됩니다. 조청, 조선과 청나라요. 상민, 상인과 백성입니다. 수륙, 바다와 육지예요. 무역은 무역이고요. 장정은 조약의 중국식 표현입니다. 자,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 조약이었느냐? 치해법권, 전폭해석권, 내륙통사권, 연합무역권 등이 들어있는 조약이었습니다. 치해법권은요 영사재판권이랑 비슷한 것이라고 보면 돼요. 청나라 사람들이 조선에 들어와서 잘못을 저질러도 조선법에 의해 처벌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라는 게 치해법권입니다. 전폭해석권, 가게할 수 있는 권리예요. 내륙통상권, 육지 안에 들어와서 장사할 수 있는 권리예요. 연합무역권, 바닷가에서 무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정의 주된 내용은 뭐냐? 청나라 사람이 조선에 들어와서 마음대로 가게 열고 장사를 해도 조선법의 적용을 받는다 받지 않는다? 받지 않는다라는 게 바로 조청상민 무역장정의 주된 내용인 것이죠. 강화도 조약에 한 발 밀렸던 청나라 경제적인 침투를 뒤집으려면 조금 더 강한 내용이 특권이 인정되는 조약을 맺을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정이 체결되고 난 이후에 청나라는 조금씩 일본의 수출량을 따라잡는 모습을 보이기도 해요. 이해가 되나요? 네, 그러면서 청나라 영향력이 강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모군란이 터졌다는 얘기를 듣고 일본도 잽싸게 군대를 보냅니다. 하지만 청나라보다 한 발 늦고 말았던 것이죠. 자, 하지만 이모군란 과정에서 일본인 교관이 살해당하고 일본 공사관이 습격당하는 일을 벌였어요. 그죠? 그러면서 조선 정부에게 그에 대한 피해 배상을 요구하면서 인천 제불포에서 새로운 조약을 맺었으니 그게 바로 제불포 조약이었어요. 살해당한 일본인과 공사관이 습격당한 것에 대한 피해 보상금, 배상금 지불을 약속받았고요. 우리 일본 사람들이 다치고 공사관에 공격당하는데 조선 정부가 못 막아주지 않았느냐? 안 되겠다. 우리나라 사람의 안전은 우리나라가 지켜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일본도 공사관을 지키기 위한 군대 경비를 조선에 머무르게 하는 권리를 제물포 조약을 통해서 얻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조선 안에 두 나라의 군대
청나라의 군대와 일본의 군대가 동시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다. 그러면서 청나라와 일본의 충돌의 우려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왕과 왕비를 청나라가 복구시켜 주었어요.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친청적인 성격의 정권이 만들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청나라 입장에서는 조선의 근대화가 잘 되는 게 좋을까 안 되는 게 좋을까? 안 되는 게 좋죠. 그래서 청나라의 영향이 커지게 되면서 근대화의 속도가 느려지게 되었다. 그 정도 근대화 정책을 추진하다가 이모군란된 사건이 벌어졌어요. 자신 있게 근대화를 해 나갈 수가 있었을까? 없었겠죠. 근대화 속도가 느려지게 되고 더더욱 자신의 힘이 부족함으로써 외세에 의존하려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 중에서는 누구? 청나라요. 한마디만 더. 청나라 영향이 강해지고 개화 정책의 속도가 느려지고 있어요. 이런 상황을 도저히 볼 수 없었던 사람들이 누굴까? 흥선대원군? 급진개합파죠. 그죠? 그래서 급진개합파가 자기들이 생각하는 개혁을 해보고자 갑신정변이라는 사건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 내용은 다음 시간에 마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느라 대단히 고생이 많으셨고요. 이 수업 영상이 여러분들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